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오늘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다들 태풍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오늘 시장도 날씨만큼 그렇게 썩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코스피는 0.2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래도 2400포인트는 지켜주었다는 것이 조금은 의미를 부여해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1.8%의 급락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특히 현대차가 1.78% 상승이 나오면서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20만원을 안착했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까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비엠이 3%, LNF가 3%, 그리고 첨보도 3%의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2차전지가 조금은 부진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기관이 오랜만에 매수세를 보여주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외국인은 순매도로 마감이 되었지만 그래도 직전 이거래일보다는 매도 강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하락폭이 깊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그래도 오랜만에 기관은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관 쪽에서는 또 꾸준한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기관의 매도 강도가 조금 줄어든다면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수급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20만원, 정말 반가운 가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도 오늘 소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에코프로비엠, LNF, 하나솔루션, LG화학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출발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이제 반등이 나오나 그런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결국에는 마이너스 1%로 S&P 500이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3%, 다우지수는 1%의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찝찝했던 하락이었던 것 같아요. 전날에 빨간 양봉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큰 음봉이 나왔고, 일반적으로 그 전날의 양봉을 아우를 수 있는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흐름들은 변곡점 구간에서 조금 더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변곡점 구간은 아닌 만큼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고점에서 양봉이 나오고 그 뒤에 양봉을 아우를 수 있는 큰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는 주가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참조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흐름이 좋지 못하고요.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더라도 일본 니케이는 보합이네요. 그리고 대만도 보합권이고 상해지수도 보합권. 생각보다 아시아 증시는 잘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는 마이너스 0.3%, 촬영 시점이 1시 40분이거든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2400포인트는 지켜주려고 많이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장 마감까지 이런 부분이 지켜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오늘 코스닥은 굉장히 약세 흐름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마이너스 1.6%, 굉장히 흐름이 좋지 못하네요. 자, 일단 오늘 국내 증시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전날에 미국 증시에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는 플러스 1%대에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1%로 고점에서 저점까지 변동성이 2%가 발생이 되었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흔히 골디락스라고 해서 잘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못 나오지도 않았던 다소 평범했던 고용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그래도 미장이 꽤 선방하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장 중반으로 하여금 G7에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 조기에 시행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또 러시아 측에서는
유럽으로 가는 가스를 중단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얼어붙게 했었던 주된 이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가스 관련주들, GSE를 중심으로 오전장부터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었고, 또 유가 관련주들, 최근에 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중앙에너비스를 비롯해서 많은 유가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영향은 가스 관련주가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기조 속에서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저녁 7시인가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가가 한 차례 10달러 정도, 87달러에서 97달러까지 한 차례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 주된 이유가 이번 회의에서 감산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고, 그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유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 만큼 아마도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회의에서 어떤 감산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실렸던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오늘은 에너지 관련주가 가장 좋은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GSE도 지금 8.5%, 대성에너지도 5.3%, 그리고 유가와 관련된 중앙에너비스가 6.7%, 한국석유도 8%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에너지 관련주는 최근에 언론사에서 태조 이방원이란 말이 많잖아요. 저는 별로 이런 표현을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에너지 관련주들도 그런 업종 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잊혀질만 하면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될 수 있으니까 에너지 관련주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보면서 매매 전략을 취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런데 에너지 관련주는 장기적인 종목이라고는 보진 않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은 조금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주가의 강한 시세는 이미 한 차례 분출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뭐니 해도 오늘 현대차의 흐름, 지금 시점에 20만원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20만원이 정말 강한 저항대가 될 거예요. 일단 앞자리가 바뀌는 가격이고, 또 지난 1월달로 하여금 한 차례도 돌파하지 못했었던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20만원 위치가 작년 말의 저점, 이 저항선 부분과도 충분히 맞닿아 있는 만큼 많은 저항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또 월봉상으로 보면, 자, 월봉상으로 주가 흐름을 보면 여기 회색선, 월봉상 120선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진 않고 있거든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6개월 동안 종가상으로 단 한 차례도 여기 회색 이평선 120선을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노란색, 지금 20만원 초반 부근이 22평선하고는 완전히 맞닿아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항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가격대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직접 매물대, 자, 20만원 초반에서 4, 5개월 정도 작년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깨고 내려왔던 만큼 저항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확실히 우상향 흐름이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봉상으로 볼 때는 추세 자체는 우상향 흐름이 맞거든요. 그렇지만 20만원 부근에서는 월봉으로 보던, 또 일봉상 작년 주가의 위치를 보더라도 많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염두를 해두시면서 조금은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해보는 것이 좋은 시점이 될 거예요. 자, 최근에 코스피가 2550포인트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강경적인 발언이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내년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시각들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연준의 의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켰던 주된 주체가 저는 연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연준이 불과 1년 전에 그쯤에 FMC라든지 또 잭슨홀 미팅에 나와서 했던 말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그런 언급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 말이라든지 작년 초, 그때 점도표를 확인해봐도 대다수의 금리 인상은 2023년부터, 이때부터 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22년 말쯤이 되어야지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이다,
그런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았었고 또 금리 인상은 2022년 초부터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23년 초 이때까지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전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연준에서 내년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했었고 우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많이 휘둘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연말이 되고 내년 초가 되었을 때 또 어떻게 시장 상황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정말로 물가가 안 잡힐 가능성도 있겠지만 만약에 반대로 에너지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고 또 러시아 문제가 일부 해결이 되면서 물가가 빠르게 잡힌다면 강력한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도 사라질 것이고 또 금리 인하 시점도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기 상황이 지금보다 많이 악화가 된다면 연준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도 재고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너무 매칭해서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연준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 정도로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언제든지 대외 변수라든지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은 뜻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실타래가 풀릴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그 점을 항상 생각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기대는 되지 않은 한 주예요. 어쨌든 모두 태풍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럼 저는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